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 대전 대신고등학교의 제6차 입학 설명회 강연을 맡은 3학년 담임교사 임승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요, 한 가지 푸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신고등학교의 입학 설명회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익하며 길다. 매우 깁니다. 오늘은 저 혼자 하는 날인데요. 지난번 5차 설명회까지는 방금 나오셨던 교무부 장소님이랑 저랑 한 명당 1시간 반씩 했습니다. 3시간 동안 학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앉아 계셨는데 단 한 분도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처럼 잘 끝까지 봐주시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다 설명을 해놓으면요, 뭐가 하나 툭 터져가지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설명을 마구마구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지금까지 5차 설명회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학교를 찾아주셨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주셨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왜 정책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인지, 왜 학생부 종합전형이 잘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려놓으면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조금 내 마음이 안정되었어. 왜냐하면 오늘 학부모님들 그리고 중3 학생들이 오신 이유는 크게 보면 한 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학교에 올 이유를 제발 제대로 좀 설명해 주세요. 제 마음이 놓이게, 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그래서 불안하지 않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표가 중학교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위에 대땡고, 밑에 대땡고인데요. 둘 다 자사고입니다. 밑에가 저희 학교입니다. 이걸 보신 적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를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것에 대해 설명해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정보를 아셔야 하거든요. 많은 것들은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 이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파고 들어갔을 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상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의 제대로 된 이면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맥락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배경 지식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맥락이 전혀 없는 자료다. 배경 지식을 없이 그냥 보면은 굉장히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자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어떤 기준을, 어떤 맥락을 가지고 해석하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수시와 정시의 구분입니다. 대신고등학교는 수시에 특화된 학교인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경쟁자사고는요, 수시와 정시를 모두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와 정시의 숫자를 구분해서 보여줘야지 정확한 비교가 되는데 저기에는 그 구분이 없이 그냥 다 합쳐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숫자 차이가 심해 보이죠. 두 번째입니다. N수생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인가? 재수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올해 숫자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재수생을 적게 배출하는 학교는 숫자에서 불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수생을 덜 만드는 것이 학교가 잘못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학교의 자랑입니다. 세 번째, 아까 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선발 효과입니다. 선발 효과라는 것을 제가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선발 효과라는 것은 원래 잘하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대학교도 잘 간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외고생들의 뛰어난 대입 실적은 그 학교가 대단해서가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원래 들어갈 때 잘하는 애들이 들어간 것이죠. 그 선발 효과가 얼마나 있는 학교인가, 선발 효과를 얼마나 누리고 있는 학교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단요, 수시와 정시의 구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2번과 3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수생 이야기입니다. 2020학년도 올해 대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
전국에 지방광역자사고가 총 8개 교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전 대신고등학교가 82.8%의 진학률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재수생이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적어도 재수생이 30%부터 시작하는 학교들이죠. 지방 8개 광역자사고의 평균 진학률은 67%에 불과했고요. 서울에 있는 20개 광역자사고의 평균 진학률은 52%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10개의 전국 단위 자사고의 평균 진학률은 64%였지만 최고를 기록한 학교가 77%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신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진학률 1위를 하는 자사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있는 38개 광역자사고, 전국자사고 중에 진학률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수생이 적어서 결과에 포함시키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재수생이 없어가지고 그 결과를 숫자에다가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학교에 있는 재수생 정도는 빼주고 계산을 해줘야 맞다라는 맥락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선발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방금 보여드렸던 올해 대학교 1학년이 된 학생들이 3년 전 1학년 때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3월 모의고사 성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고등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고등학교의 역량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순수하게 그 학생 개인의 역량을 나타내는 시험이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3월 모의고사 성적은 학교의 클래스가 아니라 개인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3월 모의고사 국영수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 많은 학교일수록 선발 효과를 크게 누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근데 대신고등학교의 결과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맨 아래가 대신고고요. 그 위에 있는 두 학교는 좀 유명한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자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경쟁 자사고는 위에 있는 C고 정도의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고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비교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290점 이상, 190점 이상 받은 친구가 C고에 2명, D고에 1명, 대신고에는 0명입니다. 280점 이상을 받은 학생까지로 넓히면 15, 12, 1로 굉장히 격차가 크게 벌어지죠. 270까지로 벌려보겠습니다. 평균 90점 받은 학생들은 43, 31, 10입니다. C고가 대신고보다 270 이상의 친구들이 4배가 더 많은 것이죠. 경쟁자사고는 약 7배 정도 많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올해 대학을 가게 된 것이죠. 260 이상, 250 이상, 240 이상 이렇게 될수록 대신고등학교에는 원래부터 공부 잘하는 애들, 원래부터 오지선다 문제풀이를 특화되게 잘하는 애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들어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때는 200점 만점에 70점대 학생도 합격했어요. 그 말은 올 D라는 얘기입니다. DDDD2 정도 되는 학생도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자사고인데요? 자사고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비율의 학생들을 데리고 어떤 성과를 냈냐면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인데 대전에 있는 45개 일반계 고등학교의 정시 실적을 죄다 합친 겁니다. 45개 학교요. 생각보다 많이 못 갔죠. 그리고 이것이 대신고 혼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보낸 성과입니다. 방금 그 비율의 아이들을 데리고요. 이걸 보고 선발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거를 보고
학교의 클래스가 작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입니다. 선생님, 방금 시작했는데 총정리라고요? 네, 총정리입니다. 총정리인 이유는요, 지금까지 저희가 입학 설명회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1회부터 5회까지 언젠가 한 번 정도는 와보셨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못 와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중에 가장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내용을 총정리 방식으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제는 수시냐, 정시냐, 둘 다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의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학비와 내신. 선생님, 그 학교 학비 많이 내는데 거기에 있는 잘하는 애들한테 깔려가지고 우리 애기 내신 망치면 내 아들 대학은 어떡합니까? 친척들한테는 뭐라고 말하고 친구들한테는 뭐라고 말하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친척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특히 여기에 오신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학부모님들이 아드님을 대신고에 보냈다라고 친한 친구한테 얘기하면 친한 친구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머 언니, 걔 외고에도 갈 수 있는데 뭐하러 대신고를 보냈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럼 그때 움찔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보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그 논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면 좀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듯이 대신고등학교에는 선발 효과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대신고 말고 학비를 적게 내는 다른 학교에 가서도 충분히 내 아들 내신이 깔릴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아들 대학은 어떡하죠? 이 내 아들 대학은 어떡하냐,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에도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대신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행복한 학교다,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한다,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준다, 미래교육의 중심이다 라는 말씀들, 근본적인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학교의 기본은 이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만큼은 조금 더 노골적이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신고등학교가 행복한데 대학 못 보내는 학교면은 학부모님들, 학생들 여기 오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 영상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저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는데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꿈이 뭔지를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장 최신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의 꿈이 건물주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건물주가 되기에는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근데 건물주가 되기가 왜 어렵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 축구팀이 세계에서 2위하고 방탄소년단이 영국의 그 전설적인 웸블리 스테디움에서 유럽 사람들을 상대로 떼창을 이끌어내고 우리나라 GDP가 3만 불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와도 아니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 앞길은 막막한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제가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서 생활을 해보니까 선진국이라는 거는 양날의 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가난하던 시절 우리가 1,000원이 있어요. 주머니에 1,000원이 있는데 100원을 벌면 몇 프로 성장이죠? 10%죠. 근데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는데 똑같이 100원을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1%도 안 되는 성장을 한 거죠.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이 되면 물론 기반 시설도 좋아지고 여러분이 훨씬 더 윤택하게 생활은 하고 있지만 미래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것이 10배가 될 것이다, 100배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은 적어진다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옛날 세대처럼 성공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답답하고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 세계의 성공 방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부동산을 통한 성공이었고, 그래서 건물주가 꿈이 된 거고, 하나는 뭐였죠? 학교를 통한 성공이었어요. 이거 둘 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부동산을 통한 성장이 어떤 겁니까? 그냥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근데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이 비싸졌어요.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통한 성장은 어떤 거예요? 나라가 너무 빨리 성장을 하는데 사람이 모자라요. 배운 사람들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딱 공부가 끝나는 순간 기업이, 국가가 내 일자리를 찾아주던 시대였어요. 그것이 우리 부모님이 또 저 같은 사람이 경험한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한테 인생 조언을 해줄 때 당연히 뭐를 기반으로 조언을 해줄까요? 우리가 본 성공을 기반으로 조언을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의를 할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어른의 말은 반만 들으세요.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마지막에 나왔죠. 지금 저의 강연을 듣고 있는 모든 중3 학생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어른의 말은 반만 들으세요.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성공하는 방식과 지금 학생들이 미래에 성공해야 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뒤에 말씀드리는 많은 것들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불행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 세대의 성공 방식과 자식 세대의 성공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모님 세대의 교육 방식과 자식 세대의 교육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 세대의 교육 방식과 자식 세대의 교육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부모님 세대가 평가받았던 방식과 자식 세대가 평가받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을 알고 계셔야 오늘 하는 이야기들에 공감이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이 안 쫓아가. 이것이 바로 여기에 괴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저는 부모님 세대의 방식으로 대학을 가서 앞으로의 미래는 자식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끼인 세대라고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발표도 많이 하고 조별 활동도 많이 하는 그런 학교를 살았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EBS 문제지 가지고 오지선답 문제 풀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도 외고 나왔거든요. 의외죠. 교과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입시 공장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가가지고 처음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 지금 PPT 꽤 잘 만들지 않나요? 네. 늦게 대성했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수능, 학력고사 같은 것을 열심히 하셨을 그 시기의 성공 방식과 평가 방식,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수능을 간단하게 표현해드린 하나의 표인데요.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눈에 딱 꽂히는 것은 바로 노란색으로 만들어드린 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 부분이 바로 학부모님들께서 경험해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왼쪽 밑에 있는 교과 활동, 교과 기반, 비교과 활동 같은 걸 보면은 막 갑자기 머리가 좀 어질어질하면서 무슨 말인지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왜냐하면 그런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서 판단합니다. 내가 경험해보고 괜찮다 싶은 것은 훨씬 더 쉽게 공감이 되죠. 근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은 공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에 대해 알려드리러 온 겁니다. 다시 한번 조금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내신은 내신끼리, 수능은 수능끼리, 활동은 활동끼리 묶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능입니다. 수능을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요, 원서 접수자가 49만 명인데요, 실제 수험생은 6만 명 정도가 빠져나가는 43만 명 정도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 문제는 N수생이 13만 명이라는 건데요, 그 N수생은 49만 명에 대비해서는 27%고요. 43만 명에 대비로 하면은 30%를 차지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여기에
1, 2, 3등급 학생들을 다 합치면은 23%가 나오는데 재수생의 비율이 쭈루루루루루루 계속 내려와서 27%나 N수생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수능에서 3등급을 받으려고만 해도 N수생을 뚫고 올라가야 하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자료죠. N수생 붙어서 이기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수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내신을 살펴보죠. 내신의 핵심은 이겁니다. 전교생 3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1등급이 4%거든요. 14명에서 16명 정도가 1등급대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전교 16등 안에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망치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대학교에 가서 학점을 F 받으면 재수강을 할 수가 있죠. 고등학교 내신은 그런 게 없어요. 한 번 망치면 끝입니다.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만 가는 거거든요. 1등급대가 나와야 인서울에 지원 가능합니다. 350명 중에 죽어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전교 16등 안에 겨우겨우 드러났더니 홍익대를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 가능성이 나옵니다. 여기에 있는 13개 대학교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서열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교육을 굉장히 망쳐놨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 건동홍까지입니다. 그래서 위에부터 짜라락 저렇게 내려오는데 이 학생들의 정원을 다 합치면 43,000명이 나와요. 근데 전국의 고등학교가 2,400개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로 43,000명을 나눠보겠습니다. 18명이 나옵니다. 한 학교당 18명 안에 들어와야 인서울을 한번 써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18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숫자와 굉장히 흡사하죠.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1등급 애들만 다 모아놓으면 상위 13개 대학교 숫자랑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2등급 받으면 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붙습니다. 게다가 수능 최저 등급까지 적용하고 있죠. 수능 최저 등급은 고려대학교의 경우 3개 과목 합을 5등급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1, 2, 2를 받거나 1, 1, 3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 수능 보셨죠? 재수생들의 비율이 27%인 거. 걔네를 뚫고 4% 안을 최소 1개 정도는 받아내야 되는 것이 수능 최저 등급입니다. 내신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종합전형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학교 생활기록부를 종합적으로 본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내신도 봅니다. 내신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활동들이 어떻게 의미 있게 선생님들에 의해 기록되었는가. 기록되었는가. 저 기록이 있다면 교과 성적이 조금 내려가가지고 내신을 망치더라도요. 이 기록을 통해서 그 내신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대전대신고등학교가 이러한 성과를 현재까지 고3 학생들이 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신고등학교가 못 보내는 상위권 학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학교 이름이 없으면 대신고가 그 학교를 못 보냈네가 아니라 아직 발표 안 했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부 발표 딱지를 붙여놓은 애들은 아직 제대로 된 발표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일부 전형만 발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내신 등급에다가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노란색으로 색칠한 애들은 조금 양심이 부족한 애들입니다. 저 등급의 저 학교를 지원하는 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좀 양심이 많이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노란색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받아가지고 저 연세대 쓸 건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거 원섭이 아껴가지고 피자 사 먹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연세대 고려대 일부 발표, 성균관대학교 일부 발표된 결과고요.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카이스트가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부분인데 좀 충격적인 거는 여기에 있는 광주과기원 지스트입니다. 이 학교가 1점대 애들 밑으로 뽑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저희 학교에서 무려 3.27의 친구를 뽑아갔습니다. 디지스트 같은 경우에도 1등급 빼고는 잘 안 뽑는 걸로 유명한데요. 저희 학교 애들은 1등급 애가 없습니다. 스타트를 2등급에서 시작해서 3등급에서 끝났어요.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밑에 4.1, 4.2 학생들까지 합격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저희 반이네요. 허허. 한국 외대도 일부 발표했습니다. 저희 애들 내신 보시면은 이런 등급으로 한국 외대에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위 13개 대학교는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은 1점대 내신이 나와야 합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런 내신으로 현재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광운대학교도 교과 전형으로 가면 1등급대 학교인데요. 저희는 1등급대 애가 없습니다. 2등급부터 시작해서 4.6 친구까지 나왔죠. 네. 홍익대, 단국대, 한양대, 에리카, 가천대 같은 학교들도 저희는 모두 등급이 보면 좀 독특하죠. 네. 굉장히 내신이 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밑에 숭실대, 인하대, 아주대학교까지 보시면은 아주대학교도 일부 발표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 전형이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거의 3점대 학생들부터 5점대 학생들까지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주 본 캠퍼스에 14명, 익산에 2명이 합격했는데 충남대급의 학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산이 캠퍼스라서 조금 등급이 낮은데요. 선생님, 그래서 이 2명이 익산 캠퍼스겠는데요? 아닙니다. 얘네가 익산입니다. 얘네는 본 캠퍼스입니다. 전주. 네, 얘가 또 저희 반이네요. 그 다음은 도대체 이 학교가 어딘가 싶을 정도로 아직 학교 이름도 안 나왔죠. 3점대부터 시작했는데 한국기술교육대학교입니다. 66명이 1차 합격을 했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충남대 공대급의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시로 가려면 2점대 초반의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수능에서요. 아까 그 재수생을 뚫고 겨우겨우 2점대를 맞추면 한기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애들은 내신 등급을 보시면은 시작을 2점대 후반부터 하고 있죠. 3점대. 네. 더 내려가 볼까요? 더 내려가면은 7점대 친구까지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뒤에서 세는 게 더 등수가 빠르겠네요. 한 200 몇십 등 정도 할 것 같네요. 네. 이런 친구들이 정시에서는 2등급대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에 합격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결과물들을 보시면은 조금 마음을 열어주실 필요는 좀 있습니다. 저게 저희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신 등급이 낮더라도 분명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통 내신 3등급대 학생들이 합격을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저렇게 나오고 있고요. 한밭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내신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을 하길래 내신을 극복을 저렇게나 하는 기록이 탄생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대신고등학교 선생님들의 흐름입니다. 대신고등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이 흐름을 따릅니다. 이 흐름은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평교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장 교감 선생님의 리딩 하에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을 합쳐야 가능한 것입니다. 원팀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지만 사실 공립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똑바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5년에 한 번씩 옮기거든요. 팀워크가 맞는다 싶으면 떠나요. 근데 사립은 모든 선생님들이 항상 같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10년 가까이 쌓아온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과정 수립의 과정에서 대신고등학교는 어떤 결단을 내렸냐면 100% 선택형으로 열겠다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신고등학교 학생이 350명이라면 350개의 서로 다른 시간표가 탄생합니다. 모든 학생들의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가능하냐고요? 저도 가능한 줄 몰랐는데 제가 수학 되게 못하거든요. 엑셀 천재 선생님들이 다 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 학생들이 자신들이 듣고 싶은 거를 다 듣습니다. 이런 기본을 미리 깔아두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이 다 함께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학습합니다. 대신고 선생님들은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게 굉장히 일상적이에요. 땡땡 대학교 평가 요소가 땡땡이잖아. 근데 이거랑은 좀 다른 거 알지? 아, 그게 어떻게 달라요? 이게 이런데? 라는 이야기가 대신고들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러니 잘 모르는 선생님들도 자연스럽게 그 문화 속에서 대화만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어떤 것인지 다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머릿속에 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하니까요. 근데 좀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구하기 쉬운 자료는 귀하지 않다고 여기는 습성이 좀 있습니다.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거는 어떻게든 사용하려고 하는데 공짜로 어디서든 얻은 자료는 그냥 내팽개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엄청난 차이를 불러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각 대학교의 평가 요소는 돈 주고 사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각 대학교의 평가 요소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PDF로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누구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붙여진 독특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깜깜이 전형. 대신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절대 깜깜이 전형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교에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비율로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 전부 클린하게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점수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근데요, 그거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내신 점수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 집어넣어 놓고 떨어지면은 내신이 낮아서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학교에서는 대신고 같은 데서는 4점대에 막 붙잖아요. 대전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한양대학교가 1.9에 끊기는데 저희는 3.8에 끊기거든요. 우리 애들은 1.9에 떨어졌는데 대신고 애들은 3.8에 붙네? 이거 깜깜이 전형이다. 이거 기준이 뭔데? 죄송하지만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것을 대신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읽고 토론하고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거를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할 계획을 만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제대로 파악한 선생님이라면 평가 계획을 세울 때 절대 지식 중심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 활동 중심으로 만들어요. 선생님이 말하는 수업을 만들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말하고 학생들이 활동하는 수업을 만듭니다. 그걸 가지고 선생님은 뒤에서 관찰을 하는 수업을 평가합니다. 그 평가 계획이 기초가 됐을 때 학생 중심의 수업이 기획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평가할지를 먼저 정해야 어떻게 수업할지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토론학습, 발표학습, 협동학습, 조별학습 같은 것들입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신고등학교는 맨날 발표를 많이 하던데 그냥 발표를 좋아해서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진행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선생님들이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저런 게 나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과정이 없이 그냥 토론을 시키고 그냥 발표를 시키는 학교는 저 뒤에 있는 기록까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고등학교만한 성과가 다른 학교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업을 기획한 선생님들은 수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수업의 주도권을 학생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관찰합니다. 근데 그 관찰을 할 때 그냥 관찰하면 열심히 했음 정도밖에 관찰이 안 됩니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저 평가 요소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젊은 과학자의 학교입니다. 주목받고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 들어가면 인재상의 1번으로 뭐 나오는지 아세요? 인성이 나옵니다. 그런 걸 알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이 학생이 유니스트 가고 싶은 걸 아는 선생님이라면은 그냥 과학적인 지식만 많이 관찰하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의 인성이 수업 속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까지도 관찰을 할 수가 있다고요. 다른 선생님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대신고등학교에 정말 기가 막힌 자랑거리는 선생님들이 절대 성적을 가지고 학생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학생이 9등급이 나오든 8등급이 나오든 1등급이 나오든 선생님들은 항상 같은 한 명의 학생으로 대합니다. 차별 대우도 없고 지나치게 잘 대우해 주지도 않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사랑해 줍니다. 그러니 기록 관찰이 잘 될 수밖에요. 근데 관찰을 한 걸 그냥 일방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한번 피드백합니다. 너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그거를 가지고 한 번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활기록부에 바로 성장의 스토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기록으로 가기 전 마지막 관문은 그 학생과 한 번 더 대화를 나눕니다. 서면으로 대화를 나누든 직접 대화를 나누든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이 이 발표에 오기까지 개인적으로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어떤 책을 봤는지, 어떤 식의 동기를 가지고 했는지를 상담을 통해 다 파악한 다음에 압도적 디테일을 가지고 최종 기록으로 적어줍니다. 그러니 일반계 고등학교, 다른 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기록과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요. 근데 저기부터 저기까지 가는 과정이 하루 이틀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 학교라고 해서 7년 전에 자사고 시작할 때부터 이거 처음부터 할 줄 알았냐? 아닙니다. 맨땅에 헤딩 해가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노하우라고 부르는 겁니다. 체득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함부로 따라할 수도 없는 수준의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학교의 역량은 바로 교사의 역량입니다. 대신고등학교 학생들 시끄러운 거 알고 계시죠? 대신고등학교에 말 못하는 학생 없다라는 격언을 알고 계십니까? 네. 들어올 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들어와서 1년만 살면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다 보면 모든 학생들이 말을 다 잘해요. 근데 그 학교는 그냥 활발한 학교여서, 그 학교는 원래 문화가 그런 학교여서가 아니고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러한 평가 계획, 이러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학교가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주도 면밀하게 설계된 학생 중심 교육 과정에 의해서 학교가 시끄러운 겁니다. 그냥 시끄러우면 큰일 나죠. 저는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은 한 분 한 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문가입니다. 한 명의 학생이 3년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약 40명 정도의 대신고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선생님들이 모두 그 한 명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방금과 같은 관찰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 그 기록이 40개가 쌓이면 대학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얼마나 예쁜 아이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1.9에 끊기는 한양대가 대신고는 3.8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깜깜이 전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선생님,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다면서요.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일부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것이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입니다. 근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비판적 사고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 주도 역량, 소통 및 협업 역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양대학교의 4대 평가 요소입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성균관대학교를 한번 볼까요? 성균관대학교의 평가 요소는 3가지인데요. 학업 수월성, 전공 적합성, 자기 주도성입니다. 여기서 질문. 성균관대학교에는 있고 한양대학교에는 없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학업의 수월성입니다.
학업의 수월성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공부 잘하니? 라는 뜻입니다. 내신 성적 좋니? 라는 뜻입니다. 모의고사 성적 어떠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한양대학교에는 전혀 글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교과 성적, 교과 이수 현황 및 실적, 성적 추이, 전공 관련 교과 성적 우수성, 이런 노골적인 성적에 대한 단어들이 성균관대에는 즐비합니다. 그러면 한양대학교가 뽑고자 하는 인재와 성균관대가 뽑고자 하는 인재는 같은 인재일까요? 다른 인재일까요? 조금은 다른 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은 두 학교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서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대전에 있는 두 자사고를 보면 한 학교는 성균관대학교 입시 실적이 굉장히 좋고요. 한 학교는 한양대학교 입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깜깜이 전형이라면 이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학교들은 자기가 뽑고 싶은 인재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 인재를 미리 공지한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방금과 같은 평가 요소를 머릿속에 다 넣고 있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쓰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1, 2, 3, 4번이 아까 한양대학교에서 얘기했던 4가지 평가 요소를 좀 더 쉬운 말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1번도 있고 3, 4번, 1, 2번, 2번 다 있습니다. 하나 내에 1, 2, 3, 4번의 평가 역량이 모두 보이도록 설계해서 관찰하시고 적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평가 요소를 머리에 안 넣고 있는 선생님이면 저 4가지가 저렇게 체계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40명의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다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학교가 몇 개 없습니다. 대전에는 하나입니다. 서울대학교 보도자료를 보시죠.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 2023학년도면은 지금 현재 고1 학생들이 대학 갈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3 학생들은 당연히 해당되겠죠. 밑에 내용 중에 정시 모집에 교육과정 이수 충실도를 반영하는 교과 평가를 도입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이걸 편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뜻이냐면요. 정시 모집에서도 교과 세부 특기의 내용을 반영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시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뭘까요? 수능 성적입니다. 근데 가장 앞서 나가는 대학교인 서울대학교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우리는 이제 정시에서도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 내용을 같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한 명의 학생이 생각나는데 저희 1학년 학생 중에 공부를 꽤 잘하던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모의고사를 한두 번 쳤는데 성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개념이 있는 친구였어요. 의대를 가려면 대신고등학교가 엄청나게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바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고등학교 이수 과정을 그냥 끝내버리고 바로 노량진으로 가가지고 재수학원에서 3년 동안 열심히 수능 쳐가지고 난 바로 의대로 가겠다. 정시로.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머리만 된다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결단을 내리는 게 어려워서 그렇죠. 그 친구가 용기 내서 그 결단을 내렸는데 직후에 이게 발표됩니다. 그 친구가 서울대를 가고 싶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정시로 오려면 교과 세부 특기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렸다고요. 이 친구가 자퇴해버렸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꿇고 다시 고등학교를 들어가야지 서울대를 가기에 유리한 것인가? 이런 혼란에 빠진 거예요. 지금. 하나 더해서 수시 모집 지역균형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자꾸 수능을 조금 못 쳐도 괜찮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입시의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리딩하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자꾸 교과 세부 특기, 학생부 종합 전형의 부분을 자꾸 정시에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자꾸 낮추고 있어요.
수능 좀 못 쳐도 괜찮으니까 학교 생활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기록을 가지고 우리 학교에 들어와 라고 서울대학교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시고도 앞으로 정시가 득세할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뭔가 트렌드를 잘못 읽고 계신 거죠.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얘네들을 다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수능과 내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수능과 내신은 개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물론 대신고등학교 내신은 다른 학교보다 훨씬 사교육 의존도가 적습니다. 네. 올해 졸업한 학생 중에서 서울대 간, 교육학과 서울대 간 친구는 전교 2등 했는데 그 친구 학원 하나도 안 다녔어요. 물론 머리가 굉장히 좋기도 했지만 학원을 안 다니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대신고등학교에 있고 심지어 학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신 망치면 어떡하죠? 라고 학원 선생님께 여쭤보면 학원 선생님이 너 그럼 수능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저 수능 준비 잘 해야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이랑 함께 하면은 문제 없어?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근데 대신고 애들이 학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내신 좀 망쳤는데요. 이렇게 웃어요 애들이. 그리고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왜? 내신을 망쳐도 대학교 가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걸 우리 학교 애들은 알고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잘난 친구가 오더라도 선생님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의 평가 요소를 공유하면서 모든 시스템을 함께 굴려가고 있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된 기록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은 개인의 클래스가 아닌 학교의 클래스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진짜로 학종은 줄어들고 정시는 늘어났나요? 근데 여기서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이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면적 의미는 줄어들고 늘어난다를 말 그대로 파악할 수 있지만 그 속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그 말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변화 이전의 서울 상위 16개 대학교의 비율입니다. 정시가 30%였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44%였습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40%까지 늘려라고 한 이후에 이렇게 변한 겁니다. 정시가 39%까지 올라왔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35%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정시가 늘어난 게 맞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줄어든 게 맞습니다. 근데 이면적 의미를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 1, 2, 3등급 인원 다 합친 숫자보다 누가 많다고요? 재수생이 많다고요. 정시가 31%이던 시절에 재수생이 90% 이상을 압도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시의 세계였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고인물이라고 하죠. 하도 고여가지고 썩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재수생이 적기로 유명합니다. 이유는요. 아까 전에 우리 학교가 보내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4.1의 내신을 받고 유니스트를 합격했다면 나 이 학교 안 갈래 하고 재수할까요? 아니요. 눈물 줄줄 흘리면서 만세 부르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들이 재수를 잘 안 해요. 근데 정시 같은 경우는요.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연세대라는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연세대를 붙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자신이 서울대를 갈 줄 알았던 학생이 연세대를 가는 순간 그 연세대는 그 학생에게 최악의 학교가 됩니다. 그럼 그 학교 학생이 되기 싫어요. 그럼 다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로 갑니다. 그래서 연세대 출신 서울대가 제일 많은 겁니다. 올해 졸업한 학생이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연세대 의예과를 합격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근데 올해 수능 치러 왔어요. 서울대 의대 가려고. 이게 재수생의 세계입니다. 정시가 늘어났죠.
근데 N수생의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도 더 어려워질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N수생이 늘어난다고 해봤자 얼마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과연 어느 부분이 더 많은 건가요? 이게 바로 이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표면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근데 모든 언론들은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표면에 있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싸우거든요. 이걸 볼 줄 안다면 왼쪽에 있는 정시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럼 선생님, 앞으로도요 종합전형이 계속 저만큼 이하로는 안 내려갈까요? 앞으로 지금도 정시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정시가 50, 60, 70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표를 가져왔습니다. 좀 표가 읽기 굉장히 힘들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입니다. 한 글자도 안 고쳤어요. 저기 보면은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학원에서 엄청나게 물고 늘어졌어요. 이제 학종 망했다라는 겁니다.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되는데 학종으로 어떻게 대학가니? 라고 자꾸 애들한테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소논문 수상경력 자율동아리는요. 없어도 되는 겁니다. 원래. 그리고요. 저 노란색의 핵심은 뭐냐면 학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사교육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자꾸 차단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물어봤을 때 대신고 왜 보내? 막 학생부 기재 항목 축소된다며 하면은 코웃음 탁 쳐주면서 그게 아니야 임마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이거 보십시오.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 학원입니다. 부모 찬스입니다.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지. 교사 추천서 폐지, 자기소개서 폐지됩니다. 근데 밑에 보시면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더불어 학종 운영의 전문성 강화. 학생부 종합전형을 앞으로 없앨 계획이라면 저런 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지금 교육부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시행할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늘어나는 재수생들을 달래주기 위해 정시 비율도 그럭저럭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민심을 달래야 되거든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 논술 위주 전형이 폐지됩니다. 이건 좀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2024학년도까지의 방향성은 모두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바로 그 다음 학년도에 시작되는 고교학점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내신 등급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1에서 9등급이 A, B, C로 나와요. 그러면 가장 먼저 없어지게 될 전형이 뭐냐면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앞으로 1등급에서 9등급을 받아야 갈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없어지는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대 산맥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전형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정시를 계속 남겨두는 이유는 재수생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재수생들이 대학 갈 때까지는 정시를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남겨두는 거지 교육부에서는 정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선생님 교육부에서 정시 싫어하고 학종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요. 대학들도 같은 생각인가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한양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인데요. 2015학년도부터 자기네들이 얼마나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를 잘해왔는지를 보여주면서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역량 평가를 고도화시키고
내년부터는 안정화시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량평가가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더 체계적으로, 더 제대로, 더 객관적으로 뽑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실력을 발전시켜가지고 내년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영할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학생부 종합 싫어하면 이런 소리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대학교들의 본 마음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건축학과에 가고 싶은 학생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 모두 중앙대학교 건축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한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 근데 얘는 177등짜리예요, 전교. 근데 중앙대학교 건축학과에 붙었어요. 실제로 붙습니다. 이 학생은 교과전형이에요. 전교 7등짜리입니다. 이 학생은 수능으로 왔어요. 전교 2등짜리입니다. 교수가 이 3명의 학생을 놓고 첫 수업에 들어가가지고 자, 건축의 땡땡 개념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나? 라고 물었을 때 손을 번쩍 드는 사람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100%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온 학생입니다. 저희 반 애들이 건축 가고 싶은 애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얘네는 책도 건축, 수업 시간에 발표도 건축, 수학 시간에도 건축에 관련된 수학. 영어 시간에도 건축에 관련된 영어,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주말마다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다녀요. 헤비타트. 그래가지고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자들한테 집을 지어주는 활동을 한 다음에 와가지고 봉사활동 내용에다가 이런 식으로 사회적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걸 느꼈다. 이런 식으로 적은 거예요. 그런 애들이 건축과에 갔을 때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시작하는 건데, 나머지 두 학생은 중앙대학교 건축학과를 가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오지선다 문제풀이밖에 없습니다. 건축의 건자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대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더 좋아할까요? 그래서요, 대학들이 정시 비율을 늘려라 라고 교육부에서 요구했을 때 늘리기 싫은데 어떻게 늘려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떤 식으로 늘렸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특기자 전형 폐지 또는 논술 전형 폐지, 적성고사 폐지, 여기에서 나온 인원을 죄다 정시에다가 몰아넣었습니다. 한마디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을 빼가지고 집어넣은 게 아니고 얘는 그대로 두고 다른 걸 없애가지고 정시를 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늘릴게. 근데 학종은 안 줄일 건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대학교들이.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있는 표는요,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교가 교육부가 40%까지 정시 늘려라고 하기 전에 학종, 수능, 논술의 비율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논술을 없애가지고 그 인원을 수능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능과 논술 인원의 비율을 합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런 애들이. 얘네를 다 더해가지고 15로 딱 나누면은 41%가 나옵니다. 논술을 싹 빼가지고 수능에 집어넣었더니 교육부가 요구했던 40%가 딱 맞춰진다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늘어난 수능 비중은 논술 비중을 그대로 수능에다가 덮어 쓴 것이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인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언론들은 표면적인 거 가지고 자극적이게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학교들이 그거의 이면적 의미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그걸 보고 그냥 기류에 휩쓸려 가가지고 학교의 정책을 결정해요. 그래서 대신고등학교의 스타일을 많이 따라왔던 학교들이 어디로 빠져나갔냐면은 다 수능 중심의 일자 줄 세우기 교육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줄었습니까? 안 줄었습니까? 안 줄었는데 잠재적 경쟁자들이 다 정시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거기 남아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애들 말로 개이득이라고 하죠. 네. 이거를 우리는 블루 오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아서 경쟁자들이 사라져졌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학년입니다. 중3. 여러분은 복받은 세대입니다. 알아서 경쟁자들이 없어져줬어요. 그리고 현명한 부모님을 만나서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부모님들이 지금 얼마나 고민이 많은지 알아요? 부모님들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신이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생각 하셔요. 지금. 그럼에도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끄덕끄덕하고 앉아 계시는 게 대단하다고요. 존경합니다. 아무리 그래도요 선생님, 둘 다 준비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요, N수생의 재수생 학원 생활 시간표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정상적인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하루 일과표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수능에 도움이 되는 공부입니다. 왼쪽에 있는 학생은 모든 것에 노란색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학생은 노란색이 적어요. 그 시간을 살펴보면 한 학생은 하루 15시간씩 국영수사과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한 학생은 국영수사과 해봤자 학교에서 5시간 배우는데 중요한 건 이 5시간도 수능 방식으로 배우지 않아요. 저 국어 선생님인데 EBS 교재 가지고 수업 안 한다니까요. 다른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토론 수업하고 다 발표 수업하지 EBS 수업 가지고 오지선다 문제 안 풀어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국영수사가 5시간도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수능 시험에는. 근데 그래도 5시간이라고 쳐줄게요. 그럼 둘 사이에 거의 10시간의 갭이 생기죠. 그렇게 1년을 살아보십시오. 하루에 10시간씩 차이 나는 채로 365를 곱하면 됩니다. 여러분보다 3650시간을 더 공부한 친구들이랑 붙는 겁니다. 문제는 걔네는 재수생이고요. 3수생, 4수생, 5수생도 많아요. 걔는 거기다가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하면 됩니다. 걔네들이랑 수학 능력 시험 문제를 똑같이 풀어가지고 어떻게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고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으로 하는 학생은 절대로 수능 공부를 똑바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학교는 하던데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선발 효과라는 겁니다. 원래 머리가 좋은 애들은요, 이 재학생 학교 생활을 다 하면서도 이런 애들보다 점수가 더 잘 나오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주변에도 엄마 친구 아들 있잖아요. 네. 생각만 하면 짜증나는 그 형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극소수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모아다가 우리 학교가 잘났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조금 민망한 일이죠. 둘 다 준비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은 둘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 학교가 수시와 정시를 둘 다 할 줄 아는 학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신다면 그 학교의 입시 결과를 이런 식으로 분석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등장하는 13개 대학교. 보기만 해도 설레죠? 네. 꼭 가고 싶습니다. 네. 어떤 학생이 저 급에서 정시 예상 범위가 나온다고 쳐봅시다. 나는 수능 시험을 쳤을 때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정도는 붙을 것 같아 라고 예상하고 있는 학생이 한 명 있다고 쳐봅시다. 그 학생은 요 범위 밑으로 수시를 넣을까요? 요 범위 위로 수시 원서를 접수할까요? 위로 접수해야 됩니다. 여기가 수시 지원 범위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친구가요, 요렇게 수시를 지원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덜컥 붙어버려요. 그러면 수능을 아무리 잘 쳐도 밑에 있는 학교에 가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수시 납치라고 부릅니다. 멱살 잡혀서 끌려가요.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학교에 갔기 때문에 또 재수합니다. 그래서요, 수시 지원대가 만약에 어느 학교가 1점대, 2점대 학생들이 연고대에 수시로 합격한 거를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학교의 1, 2점대 학생들은 연고대까지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학생들이 정말 뛰어난 학생들이어서 정시로 연고대를 갈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 학생들은 수시로 어디를 쓸까요? 서울대 밑으로 쓰겠습니까? 이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1점대, 2점대에 연고대를 붙으면 대단하지가 아니고요. 그 학교가 정시, 수시를 둘 다 한다고 주장하는 학교라면 꼭 이렇게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시를 안 해가지고 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씁니다. 저희는 이 지원 범위가 무지하게 넓어요. 위로는 한양대까지 쓰고 밑으로는 우송대까지 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정시와 수시를 동시에 제대로 하고 있다면요, 수시 지원 범위가 최상위권 학교에 밀집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그 학교 학생들은 정시로도 좋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진짜로 정시 성적이 그 정도로 잘 나오고 있다면 수시를 그 밑으로 쓰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시로 충분히 붙을 수 있는 학교 위쪽으로 수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정시와 수시를 정말로 제대로 하고 있는 학교라면 수시 지원 범위가 위의 학교에 집결되어 있지 않다면 한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는 뜻이죠. 내 아들 대학은 어떡하죠? 갑자기 보여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요. 한 번 정도 대신고등학교 입학 설명회 오셨던 분이라면 무조건 보셨을 겁니다. 대전 대신고등학교의 5년간 경쟁률은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단 한 번도 미달이 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짜잔. 바로 대신고등학교의 8년간 경쟁률입니다. 자사고 1회, 2회, 3회 때의 경쟁률을 보여드립니다. 세 번 다 미달입니다. 대신고등학교가 막 수시 체제로 전환하고 자사고를 시작했던 저 3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 공부 안 시킨다는 말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3년 연속으로 저렇게 미달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2014년도에 들어온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설이 된 이 학생. 5.1의 내신으로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갔죠. 이 학생은 2014학년도에 경쟁률이 미달됐던 그 시기에 같이 들어와서 걔네들 중에서도 전교 170등을 했습니다. 근데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에 당당하게 합격했죠. 학교도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이 학생의 어머니는 이때 얘를 우리 학교에 보낼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학부모님들보다 위험 요소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위험 요소가. 그때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종이라는 단어 자체도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 학부모님이 이 아이를 대신고등학교를 알아보고 그 갈색병을 찾아가지고 그 갈색병을 손에 쥔 것이죠.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5점대로 가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학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학교 각 대학교에 간 애들 중에 가장 낮은 내신으로 합격한 학생들을 보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2.1에 갔죠. 근데 잘 보시면 얘가 중학교 때 내신이고요. 얘가 대신고등학교에서 받은 내신이고요. 얘는 종합전형 평균, 교과전형 평균입니다. 그 대학교에서. 근데 가만 보시면 서울 상위대학교에 교과전형이 많이 없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대학교들이 그냥 내신 가지고만 학생 뽑기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걸 보고 싶어 한다고요. 종합전형 없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학교의 종합전형 합격자 평균보다 우리 학교 애들의 내신이
상당히 낮게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그 학교의 클래스가 대단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내신들로 저러한 학교들에 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유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 올 B 받았던 애들도 같고요. 서강대, 성균관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좀 좋아하는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 중학교 내신 보이시나요? 올 D 학생입니다. 중학교 때 올 D 받고 경희대학교 화학과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저 볼까요? 중학교 내신 올 C, 올 D 이런 친구들이 모두 요런 내신 성적을 가지고 요런 평균보다 훨씬 더 낮은 내신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학부모님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주어진 기회는 정말로 좋은 기회입니다. 심지어 대신고등학교가 미달이 나던 시절에도 그 가치를 알아보고 학생을 보내가지고 성공을 거둔 학부모님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말씀드려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은 좀 정말 공감되는 말씀을 한번 드리면, 미분양된 아파트를 2채 샀는데 그 아파트가 하나에 10억씩 올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파트가 처음에 미분양됐을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대한 가치를 몰랐다는 뜻이 됩니다. 근데 그걸 알아보고 기회인데 하고 2개, 3개를 산 사람들은 나중에 엄청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 학부모님들이 아까 전에 미달대 때 썼던 학부모님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인증된 학교의 커리큘럼과 시스템 속에서 전체적인 상황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을 선택할 줄 모른다라는 것은 나중에 정말로 후회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입학 설명회잖아요. 내 아들 대학 어떻게 보내지? 학교에서 다 보냅니다. 근데요, 이분들이 책임지고 보내실 겁니다. 대신고등학교의 학년부는요, 3분이 한 팀이 돼가지고 3년 동안 학생들을 이끌고 올라갑니다. 많은 담임 선생님들도 3년 동안 함께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들어오는 중3 여러분을 맡아주실 학년부장 선생님은 대신고등학교에서 사상 초유의 5년 연속 3학년 담임을 맡으신 분입니다. 대신고에서 3학년 담임을 연속으로 그렇게 오래 한 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 말은 최근 5년 동안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적을 모두 노하우를 담고 이제 1학년으로 딱 내려와서 여러분들의 3년의 큰 그림을 딱 그려놓으신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죠. 바로 최장문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소개를 드리고요. 학년부장 최장문 선생님을 도와주실 학년 기획 선생님은 우리 학교의 의대반이나 이런 학생들을 맡아가지고 수많은 실적을 내셨고요. 또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이 꼼꼼하게 학년부장 선생님을 잘 보좌해 주실 신용호 선생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뒤에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진학 담당 선생님이십니다. 신영철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의 진학을 담당하시면서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엄청난 결과들을 책임지고 지금 내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오늘의 이 결과들을 잘 수합하고 분석해서 겨울방학 동안 엄청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딱 들어오면은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진행된다. 우리는 이런 길로 진학을 할 거야. 라는 큰 로드맵을 보여주실 겁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뒤에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 3명 최신형. 네, 학년부장 선생님 굉장히 밝아 보이시죠? 네. 이 3명의 선생님이 학년부를 이끌고 이 중3 여러분들을 정말로
제대로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정말 복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3년을 이렇게 후회 없이 한번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소리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예. G.O.D의 길이라는 노래에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요.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것은 누구를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과연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근데 학부모님들과 학생들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꿈은 여러분의 꿈입니까? 부모님들의 꿈입니까? 아까 맨 처음에 영상에서 얘기한 거 저 정말 동의합니다. 어른들 말은 반만 들으라는 거. 부모님들 정말 지금까지 학생들 너무 잘 키워주셨습니다. 너무 멋있게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 이것만 해도 이미 인생의 큰 성공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이 아이들의 꿈이 학부모님들의 이루지 못한 꿈이 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학부모님들의 이루지 못한 꿈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과거의 시대는 지금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성공했던 방법, 학부모님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경험, 그것들은 모두 수능, 학력고사, 내신 같은 부분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때 공부 조금만 더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했더라면, 그래서 너도 그렇게 하면 잘 될 거야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죠. 아이가 자신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었을 때 정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고등학교는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 모든 선생님들이 노력하는 학교입니다. 한 마음으로요. 이 시간에 제가 그런 대표성은 없지만 그 대표성을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 위임받아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대신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대신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은 중3 여러분들만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고요. 그 꿈을 찾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학교가 결과물로 주어지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오늘의 우리의 만남이 헛된 만남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긴 이야기였는데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대전대신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임승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